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는 도구를 가지고 에고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 구독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강력하게 저를 올가매는 에고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의식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의식에 도달하기 위해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에고에서 벗어나라, 내 의식으로 존재하라, 이 말은 참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에고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이분은 그렇다면 이런 에고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영상이나 책을 찾아보면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어지럽게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크게 우리가 에고를 다루는 수많은 방법들은 두 개로 묶으면 하나는 멈추는 거예요. 먼저 스탑 하는 거죠. 그칠 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가 날 때 일단 멈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10가지 세라, 심호흡을 해라. 심호흡해라, 이거 굉장히 도움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깊은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좀 호흡의 속도가 느려지고 부교감 신경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멈출 수 있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고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멈출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하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과거에 안 좋은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멈추고 바라보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에고를 다루는 가장 핵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이 바라본다, 이것도 그 알아차리라, 이 말들이 참 좋은 말인데 이게 이제 그냥 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도구들이 있을지, 그런 이 도구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예전에 봤던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팽이라는 도구가 나오죠. 팽이가 계속 돌면 이것을 꾸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보조바퀴를 달거나 징검다리를 써서 어떤 강을 건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방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구적 개념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의식이 확장되고 자유로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사용하려는 이 모드라는 도구는 우리가 특히 또 에고가 많이 발동하는 공간이 또는 상황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사람인의 사이 간자잖아요. 관계 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 문제를 다룰 때 이 모드라는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모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 사람 또는 나 자신을 인지하고 지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 통으로 전체로 지각하려는 특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가 관계에서 오해로 빠지는 가장 강력한 블랙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라는 앞으로 이제 제가 14가지의 모드의 이름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름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거리두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도 어느 정도 떨어져야 그 작품이 전체가 눈에 들어오듯이 그래서 거리두고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툴로 이 모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모드를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의도 해석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의도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실은 대부분 억울하고 불안하고 화나고 슬프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해가 풀리면서 실은 감정이 누그러지는 막 눈 녹듯이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거 너무나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어떤 의도 해석에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모드라는 것에 그 비밀이 열쇠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서도 뭐 무음 모드, 비행기 탑승 모드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의 상태를 변화시키잖아요. 사람도 여러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 상태들을 각각 우리는 이제 모드라고 합니다. 한 꼬마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엄마 립스틱을 발랐는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고 있죠. 여기 할아버지는 연세는 이 아이보다 훨씬 많지만 지금 신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어쩌면 행복한 아이 모드에 빠져 있겠죠. 눈을 맞으시는 할머니는 정말 뭐 즐거운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 두 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약간 좀 장난하는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이런 아이 모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아이 모드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아이 모드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긴 하지만 제가 주로 공부한 스키마 치료 말고도 이 모드에 대해서는 또는 내면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그렇죠? 이 어른들 바깥으로는 어른이지만 그 내면에 그죠? 각자의 아이들이 이 아이가 가끔은 때로 그죠?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신을 왜 그렇게 대하는지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참 많았을 거예요.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도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그죠? 이 어린아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모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래서 스키마 치료에서는 크게 모드를 14가지로 소개합니다. 물론 이후에 좀 더 발달된 이론에서는 조금 더 모드 종류가 많지만 14가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저는 14가지의 이름만 알아도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4가지의 모드는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이제 첫 번째가 I 모드. I 모드가 6가지가 있고요. 부정적 대처 모드가 5가지가 있어요. 역기능적 부모 모드라는 게 2가지가 있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건강한 어른 모드. 건강한 어른 모드는 1개입니다. 그래서 총 14개의 모드가 있고요. 이 모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한 이름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훨씬 더 자각의 힘이 커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드의 이름을 좀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요 부분, 제가 모드를 설명드리는 부분은 좀 요 구간은 반복해서 좀 보시면 모드를 이해하고 점점 내가 모드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워가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I 모드가 제가 아까 6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요 맨 위에 보이는 그림에 보이는 I를 한번 봅시다. 얼굴도 가린 채 지금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고 공간도 지금 굉장히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아이는 지금 굉장히 상처받은 것 같고 어쩌면 슬픈지 두려운지 위축돼 보이기도 하고 세상에 덩그러니 나 혼자만 던져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거절받고 배척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 모두의 이름은 취약한 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취약한 아이. 어쩌면 우리가 모드를 다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이 건강한 어른 모드하고 이 취약한 아이 어쩌면 나머지 건강한 어른 모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취약한 아이 모드하고 관계에서 좀 파생된 모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취약한 아이 모드로 들어가면요,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또 무서워지고요, 공포에 사로잡히고, 슬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각자가 취약한 아이 모드가 활성화될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또 취약한 아이 모드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취약한 아이 모드에 있을 때랑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아이는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까 좀 취약한 아이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 아이는 성난 아이라는 모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심통 나 있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뭔가 불만이고, 어디 들이받고 싶고, 어쩌면 뭐 욕도 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겠죠. 성난 아이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좀 어때요? 같은 분노 감정인 것 같은데 분노의 정도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세 번째 모드는 우라통이 터진 아이라고 하는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은 어떻게 다를까요? 3번 우라통이 터진 아이는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 집어 던지든 상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든. 성난 아이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데 3번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다수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는 3번 모드가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인생에 한 번쯤은, 특히 어떤 분들이 나오기 쉬울까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평소에 너무 참으시는 분들, 평소에 너무 깍듯하고 그냥 나 하나 참으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참다 우라통이 터진 아이로 나오기가 쉽죠. 그때는 어쩌면 2번을 안 거치고 바로 3번 모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이 영화에서도 이 헐크가 평소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좀 그죠, 오히려 나약한 좀 박사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극의 관계죠. 빛과 그림자의 관계처럼 이렇게 헐크 모드가 됐고, 이 우라통이 터진 아이 모드가 나왔을 때는요, 심지어 정말 막 모든 걸 다 때려 부수고 나서 본인은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심하면 소위 해리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네 번째는 충동적인 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충동적인, 말이 그냥 푹 그냥 생각 없이 튀어나온다든지 후회할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충동적인 아이 모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상대방의 충동성을 그 사람의 자꾸 본질로 착각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좀 유사하기도 하지만 5번은 훈육안된 아이, 그러니까 맥락과 상황에 맞게 자기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앞선 5개의 모드는 아이 모드 중에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띈다면 이 6번, 6번째 아이들은 좀 어때 보이시나요? 좀 부정적인 감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이 모드는 행복한 아이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한 어른으로만 산다는 건 제 생각에 좀 너무 무미건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한 어른과 행복한 아이를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그게 좀 더 풍성하고, 그래서 행복한 아이 모드일 때는 아이 모드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독창적인 생각, 창의성, 또 뭔가 배우고 싶고 호기심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행복한 아이 모드가 잘 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 모드하고 이 행복한 아이 모드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드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다루기 힘들어하고 만나기 힘들어하는 이 모드가 아까 말씀드린 취약한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취약한 아이를 다루기 위해서 또는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5가지 모드가 부적응적 대처 모드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제 대처를 하고 살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적응적이다 라는 걸 어쩌면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럴 수밖에 없다 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5가지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하나하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뭔지 좀 포로 수용소 같은 그림인데 이제 7번째 모드가 되겠죠. 이 모드의 이름은 순종하는 굴복자. 순종하는 굴복자는 말 그대로 주로 눈치 보고 막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뭘 기대하나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건강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조금 맞추려는 쪽으로 그래서 자신의 욕구나 이런 것들은 항상 뒷전으로 가 있고 어쩌면 그죠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뭐 때로는 그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맞출 필요도 있지만 평생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그죠 포로처럼 산다면 좀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거의 없고 그냥 남들에게 맞추는 쪽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모드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대처 모드가 순종하는 굴복자, 순응하는 굴복자 이렇게도 이름할 수 있겠습니다. 8번째 모드는 온몸을 막 철갑으로 둘렀네요. 8번 모드는 분리된 보호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된 보호자. 그럼 무엇을 보호하느냐?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감정이란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사치인 거고 자신의 감정을 거의 잘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미션으로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 모드로만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보호자 모드로 살아가시는 분이 만약에 배우자나 이성 친구라면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분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사고의 회로가 그렇게 돌아갈 거고요. 감정 자체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냐면 감정의 배출구가 막혀서 이게 증상이 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질 거예요. 그걸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내과나 다른 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이상은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고 어디 계속 통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통증이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뚜렷한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면 분리된 보호자 모드, 감정의 차단, 억압이 무의식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쌓여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본인 스스로는 그게 별 문제라고 못 느낄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치료를 권해도 치료에 대한 동기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좀 진행되면 감정이 우울한 건 아닌데 사는 게 재미가 없다든지 좀 무기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번째 모드는 제가 여기 좀 글씨가 보이시나요? 먹고 자는 시간도 아까워. 하루 20시간씩 운동하는 운동 중독. 예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 화성인 엑스파일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9번 모드는 분리된 자위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된 자위자. 8번과 9번은 공통된 단어가 분리된, 영어로는 detached라고 하는데요. 떨어뜨리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그래서 9번, 분리된 자위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전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모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인터넷 서핑하고, 게임하고, 술 마시고, 아니면 일하고, 운동 중독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중독이 어쩌면 이 분리된 자위자 모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단기간으로 적당히 쓴다면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중독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적당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이제 분리된 자위자 모드를 많이 쓰는 분들은 밖에서 보면 굉장히 활발하고 활기차게 보일 수도 있어요. 끊임없는 모임.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 이제 혼자 있으면 이제 외롭고 공허함이 막 밀려오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바로 쓰러져 잘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냥 모든 걸 일정을 빡빡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잠만 자고 딱 다시 일어나면 그 스케줄을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8번과 9번은 주로 회피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고, 뭐 8번과 9번을 동시에 쓸 수도 있지만 9번이 조금 더 이제 일단 흔하게 보는 모드일 수 있겠습니다. 뭐 폭식, 뭐 단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리된 자위자에 속하는 거죠. 이게 참 구분이 어려운 게 이게 겉보기에는 또 좀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게 보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냥 잘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번아웃이 오면서 예전에 그렇게 살던 자기 자신의 삶을 굉장히 건강하고 빨리 그 모드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10번째 모드는요, 이건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자기 과시자라는 모드를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제 사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뭐,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뭐, 제일 흔하게 나타난다면 허세, 센 척,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자신의 약점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실수하는 걸 남한테 들키기 싫다, 가면을 쓴다, 그죠?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다, 다 괜찮은 척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자기 과시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양이가 취약한 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사자를 보고 저 사람이 매우 강하고 내면에 어떤 두려움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다른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제 페르소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본인 스스로도 지금 자신이 사자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끊임없이 자랑하는 사람, 그죠? 그런 끊임없는 자랑이라는 행동 밑에 그 사람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걸 우리 대부분 잘 알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 과시자 모드입니다. 그래서 뭐 비교당하는 거, 남한테 지적받고 싫은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넓게 보면 자기 과시자의 한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견 보면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뭐 좋은 평가를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늘 피곤하고 또 남이 자기를 얕잡아 보진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많이 시달릴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대방을 본다면, 그죠? 아, 저 사람이 그냥 성격이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면에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차라리 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는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1번째는 이제 위협 모드라고 해서요. 이거 역시 이제 힘의 논리로 상대를 지배하고 굴복시키려는 태도죠. 그래서 10번, 11번은 뭐 과잉보상이라는 형태의 두 가지 모드인데 11번은 아까 이제 우라통이 터진 아이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라통이 터진 아이는 아이 모드에서 나타난다면 이 11번 모드는 본인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일상적으로 그런 아이 모드가 아닐 때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 건강한 범위에서는 11번 모드는 많이는 안 나타날 것 같고요. 주로 7, 8, 9, 10번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부적응적인 대처 모드의 레파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 자신이 또는 어떤 내가 잘 아는 상대방들이 주로 어떤 대처 모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한번 좀 관찰해 보시면 좀 상대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세 가지 중에 역기능적 부모 모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또 동시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나는 처벌하는 부모,
하나는 요구하는 부모입니다. 요게 12번, 요게 이제 13번이 되겠죠. 13번부터 먼저 볼까요? 요구하는 부모 모드.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아이의 표정이 어때 보이시나요? 좀 그죠? 귀를 막고 지긋지긋해야 합니다. 이 요구하는 부모라고 해서 실제로 뭐 우리의 뭐 친부모님이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권위적인 역할을 담당하셨던 뭐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의 어떤 목소리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화돼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설사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내면 속에서 작동하는 마음의 부분을 역기능적 부모 모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부모 모드가 활성화될 때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의무, 요구, 압박, 그죠? 프레셔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거고요. 뭐 끊임없는 잔소리. 그래서 아마 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라고 불안하고 상대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뭐 불안도 있고 계속 나에게 있어서 닥달하고 채근하는 그런 목소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요구하는 부모 모드가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구하는 부모하고 건강한 어른을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요구하는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건강한 어른의 삶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요구하는 부모와 나중에 건강한 어른을 좀 잘 구분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벌하는 부모 모드가 활성화될 때는 주로 어떤 감정이 많이 드냐면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주로 처벌하는 부모 모드가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강력한 이제 죄책감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유행하는 자해 행동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는 이 처벌하는 부모 모드가 활성화됐을 때 자기 자신을 물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 좀 살아있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런 배출구로 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자기 처벌을 통해서 죄책감을 완화시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역기능적 부모 모드 특히 요구하는 부모 모드는 상당히 특히 좀 어느 정도 열심히 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서 많이 관찰되는 특히 공황장애 분들에게서 많이 관찰되는 모드니까 이 모드를 유심히 잘 알아차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건강한 어른 모드입니다. 건강한 어른 모드라는 게 그러니까 도대체 건강한 어른이 뭘까? 참 막연하고 모호하잖아요. 이게 성인군자 같은 걸 말하는 건지. 저는 이제 조금 건강한 어른이라는 이미지를 그래서 좀 이미지를 검색하다가 이 사진이 참 와닿았거든요. 이 노인분의 표정 또 이런 자기 성장 과정에서의 사진들을 이렇게 품고 찍은 이 사진이 저는 좀 자기 수용이라는 어떤 큰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잘 보여주는 사진 같아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건강한 어른 모드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건강한 어른을 설명하는 10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제가 천천히 좀 이렇게 문장을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 각각의 문장들이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이 문장들을 읽으시면서 한번 느낌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이 문장이 단순해 보이는데 상당히 이 문장을 오해석,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도 많이 오류에 빠지는 문장들을 제가 조금 방점을 조금 찍어드리기 위해서 문장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번, 2번은 조금 의존과 관계된,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압도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1, 2번은 뭐 비교적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은 3번 문장부터인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와 감출 때를 안다. 대부분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내담자분들은 감추는 거는 잘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잘 안 되느냐? 이제 감정을 표현할 때와 그 표현하는 방법, 맥락에 맞게, 정도에 맞게, 거기서 이제 상당히 많은, 좀 잘 모르시는, 그래서 그냥 감추는 것이 미덕이고, 그냥 참고, 나 하나 참으면 우리 집이 조용하고, 이렇게만 배워왔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다면 아직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기술을 아직 잘 못 배웠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이 감정에 대한 좀 지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감정이란 건 무엇이고, 감정 하나하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추후로 다른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나는 흥분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 이것도 3번과 많이 연결될 텐데요. 여기서 방점은 이제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거절을 잘 못하고 그냥 남들에게 맞춰오고, 아까 순종하는 굴복자 특히 모두에 있는 분들은 자기 주장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갈등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3번, 4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가 잘 안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나는 자신을 돌볼 수 있다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어떤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5번, 나는 자신을 돌볼 수 있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줄이면 자기 돌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대부분은 자기 돌봄을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는 좀 세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에게 희생하고 이게 더 미덕이라고 배워왔겠지만, 저는 더 건강한 거는 배려와 자기 돌봄 사이의 균형, 그죠? 그래서 무작정 자기만 돌보자는 게 아니라 나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적절한 범위와 적절한 맥락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은 그래도 그럭저럭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6번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뒷부분에서 제가 소개시킬 책에서 이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하고 7번이 다시 좀 연결이 되죠. 부당하게 비판받거나 학대받거나 이용당한다고 느끼면 스스로 대항할 수 있다. 7번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냐면, 이용이라는 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조종 또는 통제라고 한다면요, 이 미묘한 통제 관계에 있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상당히 많이 조종당하고 있고 통제당하고 있다는 걸 먼저 자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 아이들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용어들을 통해서 이제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알아차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스스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강한 어른 모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구하는 부모가 이 7번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게서도 뭐 비판, 학대, 조종이 나타나지만 내 내면에서 이미 내가 이제 노예 모드가 활성화되면요. 끊임없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나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부모 모드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이 건강한 어른 모드가 이걸 이제 그 선을 그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강한 어른 모드가 요구하는 부모 모드의 목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될 건 요구하는 부모 목소리는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도 아니면 모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것이 지금 적절한 건지 아니면 과도한 비판인지를 잘 구분하시는 게 건강한 어른 모드의 중요한 또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문장이 그거 좀 상당히 문장을 읽었을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문장이 9번 문장인 것 같아요. 나는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란 게 어디를 방점을 두고 읽어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란 게 정말 결함도 없고 단점도 없고 아무런 실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란 건 삶의 여러 가지 경로와 과정에서 수많은 과오, 시행착오, 실패, 실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가장 그 근본의 밑바닥에서는 선한 부분이 있다는 거,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그래서 느낀다라기보다요, 저는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 그리고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잘 안 느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이라는 말은, 그죠? 무결점의 사람이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점에도 불구하고죠. 달리 말하면 이 결점이란 건 그냥 표면에서 일어난 스크래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껍데기에 아무리 그죠? 굉장히 귀한 예술 작품이 아무리 오랫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더라도 그 먼지가 잘 털어내기만 하면 그죠? 그 예술 작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좀 저는 믿음의 영역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9번은 일단은 그렇게 한번 그냥 좀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0번은 상당히 좀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지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실은 이게 참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저 역시 답을 찾으려고 참 무수히 많이 이렇게 헤매고 다녔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저는 뭐가 좀 어떤 이해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 곳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행복한다는 건 그리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건 그래서 이 세상이 작동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후속 영상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조금 더 이제 큰 과제로 남겨놓고 그 9번은 하나의 그냥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건강한 어른 모드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그래도 원동력은 이 6번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배우고 성장하고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또 여기까지 지금 보시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마인드셋이라는 것 같아요. 캐럴 드웩이라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가 발견한 하나의 그 큰 가치체계인데, 캐럴 드웩은 인간의 마인드세트를 크게 고정 마인드세트와 성장 마인드세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이 고정 마인드세트, 우리의 자질은 변하지 않고 이 자질은 내가 성공했다는 걸 입증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쪽에서 이제 계속 그런 입증놀이에 휘말리도록 만드는 게 어떤 마인드세트라는 거죠. 그래서 캐럴 드웩이 왜 어떤 사람은 도전을 즐기고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잘 일어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점점 자신이 잘 알지 못할 것 같을 때 점점 회피하게 되는지, 그런데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연구를 하다가 이 마인드셋이 인생의 여러 난관을 대하는 태도에 깊게 깔려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이 책을 연구와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됐는데, 이 빌 게이츠가 마인드셋을 배우기만 해도 인생이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크게 두 가지의 마인드세트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잘 알아도 자신의 마인드세트가 어떤 마인드세트였는지, 그리고 이게 나의 경력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의 마인드세트의 특징을 알고 나면 내가 어떤 마인드세트를 선택해서 살고 싶은지도 결정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마인드세트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성장 마인드세트라고 그래 나도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게 성장 마인드세트가 아닌 거예요. 그럼 성장 마인드세트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고 성장 마인드세트를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는 좀 이 책의 후반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종합하면 각각의 모드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내 마음의 내면의 지도를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취약한 아이가 있고, 그죠? 취약한 아이가 너무 무서울 때 다시 뭐 먹는 거라든지 TV나 게임으로 도피했다가, 그러고 나면은 막 그거에 빠져 있을 때 내면에서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사냐고 막 요구하는 부모 모두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그런 자신에게 막 이제 자신을 막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계속 이 바깥에서 이런 모드들이 돌아가면서 안정되지 못하고, 이 건강한 어른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시때때로 변하는 나의 모드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요구하는 부모가 취약한 아이를 굉장히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비난이 일어나면 취약한 아이는 다시 수치심을 느끼고 요구하는 부모에게 주도권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 요구에 맞춰서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이 건강한 어른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을 때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묵살당하기 쉬운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관찰과 알아차림을 크게 할 때 좀 너무 차이가 나지만, 그죠? 건강한 어른이 굉장히 커지면, 건강한 어른이 커진다고 해서 뭐 취약한 아이나 성난 아이가 갑자기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모드들도 있지만 이 건강한 어른의 파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모드로 잠깐 갈 때 중심을 잡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드를 상대를 해석할 때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나 자신의 모드로를 해석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일반적인 모드 이름으로 해서 이제 취약한 아이, 성난 아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 개인으로 적용할 때는 뭐 무서워하는 누구, 성난 누구,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모드라는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상대를 해석할 때, 상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어떤 모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요, 그 사람을 전체로 보는 데서 이렇게 나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실은 정확한 모드를 찾아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은 지금 저 말을 했던 또는 저 행동을 했던 저 사람은 어떤 모드였나? 왜냐하면 잘 관찰해 보시면요, 좀 시간이 지나 있으면 그 사람도 역시 모드가 변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로 어떤 모드를
살아가는지, 그리고 뭐 기회가 되시면 특히 이제 자기가 하는 말들을 녹음할 수 있다면 녹음을 해서 자기 말을 한번 들어보면요, 각각의 모드마다 말투, 뭐 쓰는 단어, 생각의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친구들이랑 대화하거나 뭐 이럴 때 하고요, 전화 받을 때 하고 목소리 톤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모드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내가 주로 어떤 모드에서 살아가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이, 우리가 실은 에고라고 하는 너무나 큰 대상을 한 번에 뛰어넘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징검다리에 아니면 계단의 첫걸음으로 저는 이 모드라는 개념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에고는 참 무겁고 큰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아차림이 확실히 생기면요, 에고의 짐은 정말 금방 가벼워져요. 저 역시도 뭐 여러 개념적 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 모드라는 개념도 저 역시도 제 개인의 성장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진료에서도 확실히 특히 상대방의 행동과 말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받고 힘들어 하실 때 일단 그 모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시작할 때 좀 거리가 주어지고, 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억울함이나 좀 불안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좀 그 분량이 많지만 반복해서 보시면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구구단 하나 배울 때도 상당히 많이 익혀서 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드라는 개념을 잘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해 가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이 에고를 다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후속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팁들을 전해드릴 테니까 이후 시리즈들도 많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